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조사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닷새 뒤인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린 공조부는 이번에도 출석 요구서에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형태로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산하 부속실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1차 소환 통보 때와 달리 인편으로는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 명의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사부 부장검사인데 소환이 성사되면 차 부장이 직접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두 번씩 불응하는 셈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역시 적법 조치를 예고하기도 한 만큼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수처는 닷새 뒤로 예고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를 긴장감 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닷새 뒤 성탄절로 예고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단의 영상 취재를 희망한다면 방문자와 차량 정보를 사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또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5동 건물 출입구 주변 도로는 경호와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해뒀고요. 이 밖에 주차 금지구역과 취재 차량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오늘 저녁부터 주변 차량 운행 등을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내비친다면 경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당일 5동 건물은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내비쳤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이해해서 답변했다는 건데요. 석 변호사는 오늘 25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내부에서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상황 등을 공유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우편을 통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발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겐 닷새째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 관저를 다시 방문했는데도 수치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보내며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은 물론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관련 문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조금 송달이 늦어지면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좀 그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럼 논의를 해봐야죠.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치를 계속 거부할 때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건 송달 간주 방식으로 특정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모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정 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과문과 법률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관위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한 직원을 통제할 수단을 논의하는 등 계엄 계획을 준비한 걸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대령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케이블 타이와 마스크, 두건 등을 이용해 선관위 직원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효력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네,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포됐다고 주장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배석했던 12명 가운데 9명을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부 조사한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늘 구속 송치됐는데요. 조 청장에 이어 김 서울청장도 보안폰을 통해 계엄 관련 상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다시 한번 보냈는데 공휴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경호의 문제가 있어서 모처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성탄절 같은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상 수사기관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경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서류를 다 이첩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21일에 원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날짜로 해서 25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전자공문도 이제 발송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뭐 서류 같은 거를 받지 않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전자공문도 받지를 않겠죠. 결국에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공조본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라도 통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구성되지 않았다 이 이유로 또 연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로 잡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25일 출석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25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공보라든지 이런 거를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변호인단이 완전히 다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처음에 15일 날 출석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언론에 처음 이야기 안 하고 근데 그걸 보냈던 건 11일이었어요. 15일 날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니까 그날 저녁에 언론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할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공조본에서는 계속 불응한다면은 강제 구인, 그러니까 방금 얘기 나온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있었죠. 실은 저는 박세연 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될 것으로 봤고 서로 간의 경쟁 체제가 좀 갖춰졌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공조본으로 일원화되면서 좀 수사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기소할 때는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가 좀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체포 영장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수처장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또 공수처장 성격 자체가 저번 최상병 사건에도 보듯이 생각보다 사건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될 또는 청구될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법적인 어떠한 변론보다는 아무래도 혹세무민에서 이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공수처는 바로 체포해라. 경호처가 방해를 하면 경호처도 내란 동조, 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를 경고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긴급 체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체포는 어떠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법원의 영장을 받기가 어려운 아주 신속하게 그 신병을 구속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군의 수뇌부들은 처음에 긴급 체포를 하고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다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영장을 받고 이후에 지금 정식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뭐 예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것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라는 제도를 써서 어떠한 이게 영장주의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경호처와의 갈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부분 이것을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와도 좀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게 하고 나서 바로 긴급 체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식 아니면 아예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한 이후에 경호처와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경호처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충돌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닷새째 헌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가 보낸 생일 케이크는 받고 지금 헌재가 보낸 서류는 거부했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의 파렴치한 선택적 수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제가 윤 대통령 생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7일 날에 하는 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아도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답변서를 내야만 지금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 받은 다음에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답변서가 내야 첫 기일에서부터 좀 더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27일 날에 그 전에는 아마도 변호인들을 선임을 해서 대응은 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사실상 충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사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뻔히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건 알죠. TV를 통해서 이미 송달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발송 송달이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면 송달 간주해버리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절차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역할이 앞서서 뭐 공보라든지 사실상 뭐 변호인단에 아직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좀 고발 좋지 않아?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내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지금 유죄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에 대해서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방조라든지 이런 혐의로서 석동현 변호사도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마 결국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석동현 변호사의 그 지금 역할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수처가 최근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이 그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참모들과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물었더니 김용현 장관이 한 500명 정도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그거죠. 부족하잖아. 1000명을 투입했어야지.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고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또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서의 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측근 또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떤 이 내란을 엄호하고 선동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지금 이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대외 신인도라든가 국가 경제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이 그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게 결국은 계엄 체포조의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 때문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본부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근데 또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많은 또 군이라든지 경찰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라든지 체포하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받았다라고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에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없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떠한 수사권, 수사기관 간의 알력 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검찰에서 원래는 내란죄에 대한 이 조사권이 없습니다만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쪽으로 다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또 경찰 측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조사가
진작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관위에 들어간 계엄군들이 검찰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되려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여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쪽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이 수사권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수처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을 거다. 이게 좀 더 시간 끄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하이에나처럼 굉장히 사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수본을 꾸린 이후에 신속하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수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검찰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만 공수처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는 알다시피 최상병 사건에서 보다시피 수사 능력도 부족하고 수사 인원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 갑자기 큰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나서 직접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나은데 다시 또 수사한 이후에 검찰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 기록을 받으면 또 검찰이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세현 수사본부장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고 뭐 선후배 관계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세게 수사를 드라이브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두려워했을 것 같고 또 공수처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성품 자체가 유하고 보수적인 측면이어서 아마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합의를 한 이후에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 듭니다. 예, 앞서서 경찰 수뇌부 등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알려고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었는데 그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증언들만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 기밀이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영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그 단서로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막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정말 지켜보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미 제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공조본이 오늘 햄버거집 계엄 모의 의혹에 휩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오후 4시 40분에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거짓말을 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를 모른다, 정보사령관을. 그리고 뭐 이 계엄에 대해서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오히려 전직의 지휘를 받아서 현직 정보사령관이 대령과 함께 이 계엄에 모의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뭐 서버를 뜯어낸다거나 직원들을 체포한다든가 계엄을 하려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침투를 해서 국회의원들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를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줄 명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보사를 통해서 밝혀낸다. 그리고 이런 정보사의 부정선거는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승리를 했던 총선 결과가 왜곡된 것이다. 부정선거였다. 이걸 가지고 이 계엄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장성급뿐 아니라 영관급도 이제 하나 둘씩 증언이 나옵니다.
정모 대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햄버거집 개업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사과문을 낸 의도는 뭐라고 볼까요? 일단은 본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좀 형을 감경받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백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백을 했을 때는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모른다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상호 사령관이 국회에서는 노상원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 공조본 조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은 시키는 대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장을 했고요. 한 6년 전인가요? 그 성추행 문제로 법정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인데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만나서 보고를 하고 김용현 장관은 노상원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의 말이 내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듯이 따라라 라고 하면서 계엄을 한 것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또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이 부하 직원들, 현역 직원들을 쓰면서 아마도 인사를 가지고 내가 너 인사를 주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황당했던 부분들은 뭐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공세라는 반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원 전 사령관도 지금 점집을 차려놓고 있었다잖아요. 저는 좀 황당한 게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 주말에 있었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12월 3일에 했겠냐. 경고형이고 실패를 예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날짜도 점지해 준 게 아닌가. 이건 추측이지만요. 정말 이 정부는 주술을 빼면은 움직일 수 없는 정부인가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 단독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햄버거집에서 개업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네. 그 전에도 또 다른 회동을 가지고서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1일 날, 계엄은 3일 날 있었는데 예. 1일 날 문상호 사령관과 뭐 몇몇이 모여서 거기에서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CCTV, 그 햄버거집 안에 CCTV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계엄 당일에도 노상호 전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뭐 예비역 대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촬영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기수 아래인데요. 이 사람이 정보 라인으로 써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정보 보고서를 잘 써온다라고 하면서 좋아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정보통이었다는 건데 그만큼 인맥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예비역으로서 퇴역을 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부분이 있고 3일날 그 햄버거집에서의 회동 과정에서도 예비역 대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계엄 상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역 군인들이 아닌 퇴역한 군인들도 함께 동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좀 더 넓게 펼쳐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만약에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가 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는 건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만 탈취를 했다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민들께 밝히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결과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라고 해서 이 판을 뒤집고요. 계엄 상태를 유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투표를 하면요. 수기로 개표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각 동마다 이게 몇 동에 몇 표가 나왔다, 누구 후보 몇 표 나왔다, 이게 선관위에 전달되고 그게 실시간으로 전산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직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라든가 2년 6개월 동안 집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고요.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영현 전 장관과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통령이 망상에 빠진 계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를 정말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버린 정말 희한한 정부가 된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당시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떤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오히려 본인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정식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는 이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엄 선포 직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들이 뭐 체포조를 했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어떤 식으로 뭐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자료라든지 증거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녹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수사 전략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12일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입을 좀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준 거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기도를 하려고 했다,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하겠다,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여당이 됐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후퇴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맞서겠다, 탄핵이든 수사이든 끝까지 가겠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은 체포의 채자도 하지 않았다, 석동훈 변호사가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고 내란죄에서 피해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고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면 위증이라든가 증언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TV를 통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런 TV를 통한 진술을 다시 번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좀 혼선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신기 있는 보살로 불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도 있었고 지리산 도사로도 불린 명태균 씨도 있었고 영술인 천공까지 유달리 이렇게 법사, 예언인들이 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권에 굉장히 저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국내에서도 비선이 있다는 말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 햄버거집이 실상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점집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있는 곳 가까이로 현역 군인들을 오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점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또 일부는 어떤 여성 근무자의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 정권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말씀하신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무속에 대한 프레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앞서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좀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일부 당원들은 당의 징계를 요구하는 소명운동까지 하고 있다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당론으로서 탄핵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익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익명 투표를 해보니까 거기서 찬성표들이 나왔던 것이고 물론 뭐 기권이라든지 무효표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명 정도가 이탈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당론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당에서의 징계라는 것은 당론에 어겼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출을 해내는 것도 익명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역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의 분란이 지금 수습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것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를 의원들이 좀 배지의 무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 고성이 막 오가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고 또 단체 채팅방 전문까지 유출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된 거 아닐까요? 심리적으로는 분당이 됐죠. 분당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분당할 자신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태에서 당에서 계속 버티기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뭘 했냐 보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고요. 김기현 대표 만들어 놓고 내려 쫓고요. 한동훈 대표 만들어 놓고 또 쫓아내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신의 지지층을 줄여나가는 그런 웃지 못할 전략만 썼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시 정상의 정치를 하게끔 만들지 못한 것도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계엄 사태가 왔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금 1,450원이 넘어가는 환율 때문에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야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줄 수 없다. 이런 논리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좀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서 좀 이성을 찾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내홍이 심화되는 만큼 차기 지도부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며칠째 뭐 계속해서 의견을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론은 뭡니까? 지금 선수별로 뭐 중론을 모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내부에서 중진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총선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것은 저는 어떤 중진들과의 교감이 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원 내에서 좀 원만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는 중진들 중에서 또 대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을 하다 갑자기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렇게 없는 중진 의원을 찾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비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실상 70%가 넘는 생각으로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중진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인물난이어서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도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앞섰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4%, 민주당 48%로 집계되면서 양당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요. 또 경제 민생을 너무 못 챙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계엄을 통해서 확실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자체도 폭락인 것이고요. 또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또 탄핵의 강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신뢰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승기를 가져간다. 이런 뭐 국민의 의사 표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너무 몰입을 해서 지금 국가 불안정 상태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없고 그게 또 국민의힘에 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인물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될지를 벌써 기조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외풍을 막아줬는데 지금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이 맞아야 돼요. 외풍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하고 조기 대선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또 탄핵과 수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속하게 뽑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가 본격화하면은 이런 격차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도 24%가 많이 낮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는 바로 한 12% 정도로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2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일단 보수 지지층은 아직까지는 결집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게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정신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금 당이 결과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지금 국무총리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당으로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여당은 4분 5열이 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마치 당론으로 탄핵에 대해서 부결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례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똑같이 5%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10몇 %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탄핵에 찬성한 부분, 그래서 지지층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뭐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면서 또 그냥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운영할 것처럼 하면서 좀 오락가락한 부분 때문에 또 중도층 부분에서도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뭐 대표 지위도 잃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시장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까지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뭐 얼라다,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어떤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이제는 뭐 같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좀 쉬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탄핵을 강을 건너지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했을 때 그때 또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또 필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그 측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종인 예전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 이런 네.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황금폰이 열렸을 때 홍준표 시장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당원 명부가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그 친구였던 이 사람으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트럼프나 시진핑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 있어서 대선 그리고 당을 이끌어본 사람도 본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는 최근에 본인이 한 2차례 정도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를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도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는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의전 서열 2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야권 차기 유력 주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독주하는 가운데 우 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유, 홍민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와 비상간담회를 연 우원식 국회의장.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서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서 앞서 경제 4단체장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현직 국회의장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찾아 총재와 만나는 등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종교계와도 연이어 만나면서 이른바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전국 혼란 속 우 의장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건 비상계엄 당시 경찰 통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계엄을 조기에 끝낸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보인 신중한 태도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권 후보들을 제치고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선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았는데 우 의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측도 우 의장의 부각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무소속 입법부 수장의 존재감으로 인해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정적이란 이미지가 일정 부분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당에선 여전히 민주당 의견만 반영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적잖은데 여야 균형추로서의 역할은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1,450원대 머물며 미국 매파적 금리 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2,4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 하락한 2,404.15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7,900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180억, 880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가깝게 상승한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의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5% 하락한 668.31로 마감하며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틀째 1,45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1.4원을 기록했습니다. 1,450원대 환율이 이어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고 수출 기업의 외화 대출 요건도 완화하는 등 외환 수급 상황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 유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정책 기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눈이 쌓인 전선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실행했다면서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유명 사립대 의대생인 최 모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교제 2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별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최 씨.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 씨가 칼과 청테이프까지 사며 살인을 미리 준비했고 여러 번 찌른 점 등을 볼 때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무기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성탄절과 해넘이, 해맞이 기간 전국 주요 번화가와 명소에 약 4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 지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에 시작될 눈은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까지 점차 넓어집니다. 곳에 따라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고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이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전국 곳곳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일 전망인데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오전까지 서울에 1에서 5cm,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내륙에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설특보 수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으로 변하거나 강한 눈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빠르게 통과하며 21일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친 뒤 주말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강풍과 더불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지연 또는 결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조사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닷새 뒤인 성탄절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린 공조부는 이번에도 출석 요구서에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 형태로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산하 부속실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1차 소환 통보 때와 달리 인편으로는 전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 명의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사부 부장검사인데 소환이 성사되면 차 부장이 직접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소환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두 번씩 불응하는 셈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역시 적법 조치를 예고하기도 한 만큼 성탄절 조사가 불발된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조본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출석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건데 성탄절 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법적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25일 소환조사에 응할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일 성탄절 조사가 이뤄질지는 소환 통보의 송달 여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치 거부로 반송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된다고 해도 대통령 소환 전 주변 안전점검을 위한 경호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와 미리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는데 공조본은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변호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한 25일 전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서 탄핵 관련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아직 배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오전 집배원이 다시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행된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와 송달 현황과 관련한 현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면서도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가 있는 정보사령부 정모대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선관위 점거 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 등을 사용해 통제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모대령은 법률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서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판단과 모든 행동에 대해 자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과 중앙선관위 명단 확보와 출근 직원 통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준비했습니다.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압적인 수단까지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 수갑이 공개되고 야당에서는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어제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고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핵심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의 진술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 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선관위 점거 작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내란 사태 배후 기획자로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하고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사가 아니라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 예비역 대령이었는데 계엄사 바깥에 사설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으로 알려졌지만 YTN 취재 결과 계엄 전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졌고 체포된 인물도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계엄 전후 행적을 추적해왔는데 통신 내역과 롯데리아 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신분인 김 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노상원만 예비역 오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급 내지는 그 바로 밑에 급들이 또 있습니다. 회동 시점은 지난 1일부터 계엄 선포 전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정보가 아닌 헌병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육군 대령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 아니라 육군, 그것도 수사병과 예비역까지 모아 계엄을 준비한 단서가 나온 건데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에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최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가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특히 계엄 선포 당일 조주 경찰청장 등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회동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참석자 대부분 조사를 마쳤는데요.
당시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비공개로 경찰 특별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당시 회의에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회의의 문제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뺀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운 것 말고는 심의 절차 전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경우 내란을 방조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당초 밤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해 이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정치인 7포조 구성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우 본부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체포조 구상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밤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체포조로 의심되는 10명도 따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은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겨줬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명단이 넘어가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 우 본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경비나 교통 관련 경찰이 아닌 강력계 형사들의 명단을 넘겨준 만큼 체포조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 보고를 받고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이 전화로 보고받을 당시 형사 명단은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우종수 본부장과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명단이 넘어가는 의사결정 과정과 경력 지원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문체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TV 측은 원래 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고 해명했는데 문체부는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에서 보도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성을 지적한 여야 정치인의 발언과 국회의 해제 요구 움직임을 자막으로 전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겁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 내용 빼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이니까 아까 부장님도 말씀드렸다는데 국회 내용 넣지 말라는데 지금 탄핵소추안 그거 빼셔야 돼요 지금. 직원이 거부하자 곧바로 대체 인력 채용을 공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간부들은 오해라면서도 정치인 발언을 빼란 지시는 정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 정부 정책 방송의 기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입니다.
앞서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고소하거나 지난 10월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나오기 전 전시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나라 돈으로 계엄을 미화하는 내란 선전 방송을 했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서 내부 감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10번 넘게 반복해서 방송했고 포고령 내용만 계속 읽어줬어요. 윤석열 개인 유튜브입니까? 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당시 여당 의원의 행적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해 현안 질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단뼈를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것은 역사와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당시 여당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던 신동욱 의원은 당내 문제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에게 본회의장에 들어오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고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도 여는 등 탄핵 이후 전국 주도권 경쟁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경륜 있는 인사가 수장을 맡아서 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한 지 닷새 만입니다.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의장이 지난 8월 협의체 출범을 처음 제안했고 여당이 이에 화답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겨냥한 견제구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 대행은 오전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고 최근 각부 장차관과의 접촉면을 늘린 권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공석인 장관 자리를 채워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합니다.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새로 오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한을 나눠 갖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히는 기류입니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해서 투톱 체제로 지금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한 경륜 있는 원내 중진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난맥상이 담긴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건 해당 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보름여 만에 내홍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동지적 관계는 물 건너갔다는 날선 반응까지 나오는 등 분열상이 쉽게 봉합될진 의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 경우에 한 대행의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를 넘어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내란 대행이 아닌 국민의 대행이 되라며 한대행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계속해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내란 수계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미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행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할 길도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한 총리가 2가지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고 6인 체제의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불발될 경우 전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오는 24일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YTN과 통화에서 다음 대선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를 제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가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 검찰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법당 앞에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전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8년 4월에 경선이 있었으니 길어야 넉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검찰 앞에 벽이 높습니다. 특히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전 씨가 돈을 받은 방법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전 씨에 대한 혐의를 더 구체화해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워 각종 이권이나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까지 확보하며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13명 이상이 독감에 걸리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한 건데요. 1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으로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고령층보다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됐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고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감염자도 24.7명이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 7월 해제된 뒤 5달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질병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임신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놔주는 백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전북 전주에 다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과 성금은 요즘 같은 어수선한 시국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부 현장에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올해도 옅은 설렘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에 취재진도 한달음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반복되는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겐 익숙할지언정 번태롭지 않습니다. 매년 뉴스로만 전해 듣던 소식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뜻깊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숨겨진 성금 상자를 찾아오는 길까지 천사가 어떻게 다녀갔는지 조금이라도 실감나게 전하려는 재연이 한창입니다. 다만 아무리 반복해도 가공도 편집도 없었던 그 순간을 완벽히 모방할 순 없기에 기자들의 질문은 언제나 그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사무실에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다들 이제 지금 전화 오셨냐 그러면서 다들 놀라워하셨고 박스를 들었을 때 좀 가볍다. 이분도 어려운가? 천사도? 이런 약간 의심도 좀 했었죠. 솔직히. 성금을 나눠 세는 현장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그다음에 10원짜리가 600원. 아, 이게 더 해봐. 순간의 의심이 무색하게 상자엔 올해도 8천만 원 넘는 정성이 들어있었습니다. 25년째 계속된 선행. 그렇게 벌써 10억 원을 넘긴 기록적 성금. 이 익숙한 풍경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는 건 여기 있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것만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봄은 도다리, 여름에는 민어, 가을에는 전어, 그리고 겨울은 방어라고 하죠.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알려졌지만은 해수온 상승으로 강원 동해안이 주산지가 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방어 출하 현장에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양식장. 출렁이는 바다 위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물고기떼. 1년 가까이 양식장에서 키운 겨울 방어입니다. 길이는 1m가 넘고 몸통은 두툼합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꺼내 올린 방어가 그물 가득 헐떡입니다. 지금 올해 방어가 잘 자랐습니다. 황제 12kg가 넘는 흑대 방어고요. 오늘 출하 맞춰가지고 이제 출하 준비, 가돌이에서 이제 빼가지고 출하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방어를 모두 옮겨 싣고 다시 항포구에 도착한 어선.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무게를 재고 14.4 8kg 이상만 나가도 대방어로 분류되는데 대포항 방어는 무게가 2배 가까이 나갑니다. 살이 오른 방어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제주도, 서울, 대전.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 강원 동해안으로 올라오더니 최근 2년간 10,000톤이 넘게 잡히며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 1위입니다.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 이제 동해안이 방어 주산지가 된 겁니다. 동해안 터줏대감이 된 방어입니다. 무게가 10kg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 이 겨울이 제철입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값싼 일본산 수입 방어가 곳곳에서 국산 방어로 둔갑해 팔리는 탓에 판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이 이제 큰 방어들은 비싸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좀 일본산 방어를 받아다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썰어서 파시는데 드시는 소비자분들은 국산이 아닌 일본산인지 모르시는 거죠. 강원도는 어민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느덧 강원 동해안 주력 어종이 된 방어를 알리기 위해 관련 산업을 키우고 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원도의 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 된 방어, 어획량은 물론 양식까지 성공하면서 겨울 항포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후석입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8세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사건인데 재심 청구를 기각한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5월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더해진 2차 가해, 최 할머니에게는 평생이 걸려서라도 풀어야 할 한으로 남았습니다. 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그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하니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랍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70대가 된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 지난 2020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잇따라 기각하며 재판을 다시 받을 길이 막히는가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등을 주장한 최 할머니의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해 부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사건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구나. 그런 면이 너무 늦었긴 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방위를 다툰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도 실린 최 할머니 사건. 중상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던 소녀가 60년이 지나 피해자로 다시 설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환 25주년을 맞은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반중 시위를 겪었던 홍콩과 독립을 추구하는 타이완이 보란듯이 일국 양제를 띄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마카오를 이끌어갈 6번째 행정부 관리들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첫 본토 출신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삼호파이는 자신의 중국식 이름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本人陈浩辉谨此宣誓，尽忠职守，遵守法律，廉洁奉公。 반환 25주년을 맞아 마카오를 찾은 시진핑 주석은 일국 양제의 모범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불러 마카오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澳门回归祖国25年来，具有澳门特色的一国两制实践取得巨大成功。 마카오는 112년 포르투갈 통치를 졸업하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카지노 관광 도시로 성장하며 GDP가 7배나 뛰었습니다. 홍콩과 달리 반중 시위는 한 번도 없었고 타이완처럼 독립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 주석이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동원된 주민들은 양손에 꽃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 친중 행보를 이어온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은 청년 대표단과 함께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마카오 반환 기념일에 맞춰 타이완 반공식별구역을 가로질러 위성을 발사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홍콩과 타이완까지 일국 양제로 묶고 싶은 중국. 마카오 반환 25주년을 선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울 염창동에 있는 9층짜리 건물 3층 전시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시장 직원을 포함해 130명이 건물을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타 8,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룸 안에 있는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국내동 대왕 판교로를 달리던 BMW 휘발유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나기 전에 대피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시동이 꺼지고 본이 돼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기름이 새나와 다른 항공기로 긴급 교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 283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이스탄불행 항공기의 날개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탔는데 이로 인해서 원래 출발 예정 시간보다 3시간 45분 늦은 오후 1시 20분에야 출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자가 더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엄정하게 가계대출 관리를 했지만 내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절기의 동지입니다. 예로부터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어왔는데요. 팥은 피로 해소와 혈관 건강,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에서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이 중부와 전북에도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폭설과 함께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구 0도 등 아침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내린 눈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울 2도, 대전은 4도에 머물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